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38살의 정호는 IT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각에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아내 민경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의 민경은 대학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하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아내였죠.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먼저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우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민경이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하얀색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가 들려 있었죠. 가까이 다가온 민경의 손을 보는 순간 정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또렷하게 표시된 그 작은 물건을 본 순간 정우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그 두 줄을 확인했고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의 눈가에도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4해가 지났고 그동안 두 사람은 둘째를 간절히 원했지만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병원 검사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노력해봤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이 소식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민경을 꼭 껴안았고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민경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정우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죠. 거실 한쪽에서는 7살 난 첫째 아이가 태블릿을 보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포옹을 보며 방긋 웃어 보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죠. 정우는 아이에게 다가가 동생이 생길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고 정말이냐며 신나하는 모습에 정우와 민경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내 식구가 될 미래를 상상하며 정우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생긴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가족의 미래를 그려보며 미소를 지었죠. 옆에 누운 민경의 배를 살포시 쓰다듬으며 아직은 느껴지지 않는 작은 생명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민경도 정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죠. 정우는 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순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벅찬 기쁨과 감사함이 곧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행복의 정점에서 느끼는 달콤함 뒤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머지않아 정우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예정이었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저 행복한 남편이자 아빠였을 뿐이었죠. 다가올 지옥 같은 나날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정우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의심과 배신의 그림자는 아직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쁨에 들뜬 나머지 생기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생리 주기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11년 동안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일에 치여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로 스킨십을 미뤄왔던 게 사실이었죠. 정호는 달력을 꺼내 날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과 관계를 가진 날은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는 게 이상했죠. 물론 그날 임신이 된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 휴대폰 일정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마지막 관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확신만 들었죠. 정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정호는 회사 업무차 민경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들를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건으로 행정팀과 미팅이 잡혀 있었죠.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호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경의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나? 무심코 둘러보다가 문득 주차관리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출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죠. 정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행정팀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주차 기록 좀 확인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량 도난 사고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죠. 다행히 지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최근 한 달간의 출입 기록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기록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민경은 직원 전용 출입구 쪽에 주차하곤 했는데 최근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죠. 영상의학과 쪽 외부 출입구에서 찍힌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업무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대였습니다.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민경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출입구를 이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더 이상한 건 그 시간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호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던 기간과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히 2달 전부터 1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출입구를 이용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호는 영상의학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영상의학과는 엑스레이와 CT, MRI 등을 담당하는 곳이었죠. 민경이 근무하는 행정팀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업무상 갈 일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왜 민경은 그쪽 출입구를 이용했을까요? 정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일단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호는 민경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었다며 요즘 일은 어떠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민경은 평소처럼 바쁘다고 대답했고 별다른 이상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슬쩍 영상의학과 쪽에 갈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가끔 업무 협조차 서류 전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정호의 가슴을 찔렀죠.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호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죠. 밤마다 잠을 설치며 주차 기록의 시간대와 날짜들을 되뇌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민경의 평소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다정했고 임신 사실에 기뻐하며 태교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정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게 아닌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찝찝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정호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민경의 동료 직원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행정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김 대리였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술 한잔하자는 제안에 정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평소 민경과 친하게 지내는 동료였기에 병원 분위기나 아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두 사람은 근처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한두 잔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 대리가 은근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경 씨 요즘 영상의학과 실장님하고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했죠. 정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아 그래요. 무슨 업무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팀 구성 관련된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준호 실장이 병원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죠. 40대 초반인데 아직 미혼이고 능력도 좋고 외모도 괜찮아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호는 맥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같았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실장님이랑 민경이가 친한 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요. 업무적으로 자주 보이긴 하는데 친하다고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함께 식당 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죠. 물론 다른 팀원들도 같이 있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정호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았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박준호라는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영상의학과 실장 40대 초반 미혼 능력 좋고 외모도 괜찮은 남자. 그리고 민경이 자주 만나는 사람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기록에 영상의학과 쪽 출입구 부부관계가 없었던 시기. 그리고 지금 들은 이야기들까지 정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끄지 않은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임신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이 정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둘째가 내 아이가 아닌 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경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를 보며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이제 정호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히 알아야 했죠.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정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아내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민경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11년 동안 한 번도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것이 두 사람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정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경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휴대폰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죠.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첫째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욕실에서는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경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죠. 민경은 집에서는 늘 잠금을 해제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먼저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대화 목록을 훑어보는데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대화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죠. 정호는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개의 메시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업무 관련된 이야기처럼 보였죠. 하지만 위로 스크롤을 올리며 지난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순간 정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 날짜의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조심한다고 했잖아. 날짜 계산 안 되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그날 병원 외부 출입구로 오라니까 왜 늦어다 티난다고라는 메시지도 있었죠. 그리고 다음은 조용히 해야 돼 지금 시기. 민감하잖아라는 문장까지 정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륜을 의미하는 대화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날짜들이었죠. 메시지가 오간 시기를 확인해 보니 정호와 민경이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죠.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황급히 몇 개의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죠. 촬영을 마치고 민경의 휴대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서서 방금 본 메시지들을 떠올렸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대화명은 분명 위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박준호 실장과의 대화였을 것이죠. 날짜 계산이 안 된다는 말, 외부 출입구로 오라는 말, 조용히 해야 한다는 말, 모든 것이 불륜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민경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정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둘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것이었죠. 정호는 억지로 감정을 추스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경은 머리를 말리며 정호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왜 베란다에 나가 있어요? 감기 걸려요. 라고 말했죠. 정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경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거짓말과 배신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죠.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저 피곤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경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때문에 몸이 힘든지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확실한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토요일 오전 첫째 아이를 친정 부모님 댁에 보내고 난 뒤였죠. 집에는 정호와 민경 둘만 남았습니다. 민경은 거실에서 임신 관련 책을 읽고 있었고, 정호는 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경이 이상하다는 듯 정호를 쳐다봤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친자 확인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라며 목소리가 높아졌죠. 정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런 모욕을 주는 거예요. 라며 소리쳤죠. 하지만 정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민경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민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 촬영해둔 카톡 메시지 사진이었죠. 프로젝트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 날짜 계산이 안 된다는 말, 외부 출입구로 오라는 말. 그리고 지금 시기가 민감하다는 표현까지 모든 것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민경은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정호는 기다렸습니다. 변명이든 사과든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술 마신 날 한 번 실수했어요.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하지만 아이는 당신 아이가 맞아요. 제발 믿어줘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정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번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민경은 알까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호는 민경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박준호 실장이냐고, 영상의학과 실장 말이냐고 물었죠.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였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정호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민경의 모든 변명과 사과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는 말도 한 번뿐이었다는 말도 믿을 수 없었죠.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반드시 할 거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검사를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 나는 너와 거리를 둘 것이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민경은 울면서 정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정호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너머로 민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7개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경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죠. 병원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경은 몇 번이고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정호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죠.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 중에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죠. 의사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 친자 확인 검사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죠. 먼저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통해 태아의 DNA를 채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말이었죠. 민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죠. 임신 중 친자 확인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검사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산 후에는 아이의 구강 점막이나 혈액으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며 안전하다는 것이었죠. 의사는 가능하면 출산 후 검사를 권장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민경이 정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믿어줘요.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예요. 라며 애원했죠. 하지만 정호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출산 후에 검사하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지만 정호는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민경은 계속 울먹이며 말을 걸었지만 정호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정호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민경의 주차 기록을 정리했죠. 날짜별로 출입 시간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둔 카톡 메시지 사진들도 따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민경과 박준호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상담도 알아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상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매일같이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빌었고 밤마다 정호의 방문 앞에서 울부짖었죠. 하지만 정호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경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배신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눈물도 진심인지 알 수 없었죠. 정호는 민경에게 당분간 따로 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재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왜 같이 안 자냐고 물어봤지만 정호는 아빠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앞으로의 7개월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일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보며 그 안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의심해야 하는 고통. 정호는 이를 악물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두겠다고 다짐했죠. 정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 갔고 민경은 그런 남편을 보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경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호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아이가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민경은 여전히 매일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정호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고 집안은 냉랭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만이 그 분위기를 모른 채 천진하게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배에 손을 대고 동생아 빨리 나와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순수한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민경은 정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죠. 밤마다 서재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간남 소송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민경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정호는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죠. 민경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을 내뱉었지만 정호는 그저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될 것이었죠. 몇 시간 후 분만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나와 순산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라는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 민경과 갓 태어난 아이를 봤습니다. 민경은 지친 얼굴로 정호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또다시 반복했죠.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대답 대신 아이를 잠깐 내려다보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출산 다음 날 정호는 병원 유전자 검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고 담당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죠. 정호와 아이의 구강, 점막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이 또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끝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죠. 민경은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습니다. 정호는 하루에 한 번 들러 첫째 아이와 함께 면회를 갔죠. 첫째는 동생을 보며 신기했고 작은 손을 만져보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 숨이 막혔죠. 민경은 조리원 침대에 누워 정호를 애타게 바라봤지만 정호는 말없이 첫째 아이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민경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정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검사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서 수령하라는 내용이었죠. 정호는 곧바로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실 창구에서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왔고
거기에는 간결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일치율 0% 친자관계 불일치. 그 짧은 문장이 정호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허무함이었습니다. 정호는 종이를 천천히 반으로 접어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7개월 동안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정 자체가 메말라 버린 것일까요? 정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지만 정호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차에 올라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정호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곧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그리고 박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죠.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호가 준비해온 주차 기록 카톡 메시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정호는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법이 정의를 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민경에게 소장 사본이 전달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서류를 받아본 민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곧바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날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애원이었죠. 하지만 정호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민경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경은 조리원에서 퇴소한 뒤 친정으로 돌아갔고 매일 밤 울면서 부모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박준호에게도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실장으로서 병원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소식은 곧 병원 내부로 퍼져나갔습니다. 행정팀 직원 민경과 영상의학과 실장 박준호의 불륜,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까지 병원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병원 인사팀은 즉각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은 징계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이 명확했죠.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며칠 뒤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준호는 실장직에서 해임되었고 평직원으로 강등 조치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지역 분원으로 발령이 났죠. 사실상 병원에서의 경력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경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일하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죠. 결국 민경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죠. 첫째, 아이의 양육권은 정호에게 돌아갔습니다. 민경의 불륜과 배신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은 정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인 박준호가 책임지도록 결정되었죠. 박준호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민경은 아이를 키우며 홀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도 책정되었습니다. 민경과 박준호는 연대하여 정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어느 날 정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건강검진 때문이었죠.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민경을 마주쳤습니다. 민경은 신생아를 안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호를 보자마자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라는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대로 걸어갔죠. 병원을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민경에게 느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보며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가 하고 묻는 아이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대답했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호는 아이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결혼의 잔해 속에서 정호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정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